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고전 중의 고전이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좋은 책인 줄 알면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책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쉽게 풀어서진 책이 있어 이번에 드디어 자유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진희 선생님이 풀어쓴 청소년 철학장고 시리즈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그럼 들어가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밍아웃을 선언한 연예인, 판타지 게임에 빠져 사는 오타쿠, 특정 신앙에 심취한 종교인 등 우리들 다수와는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튀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우리와 다르냐는 야릇한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딱히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그들은 다수인 우리에 의해 그들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심한 사람들은 그들로 낙인 찍혀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침묵하거나 자신의 본심과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애쓴다. 우리는 흔히 자유에 대한 억압을 생각할 때 부도덕과 불법을 자행하는 독재 권력을 떠올린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이런 지배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투쟁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를 저버리고 폭력과 억압을 앞세워 통치하는 독재 권력은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중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오늘날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는 것일까? 밀은 이 같은 의문에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밀은 확실히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선견 지명이 있었다. 그는 민주 정치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 소수의 정치적 독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횡포에 따른 의견의 획일화라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다수의 생각과 사고는 많은 사람의 의사가 집약된 것인 만큼 옳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특히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적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세에 자행되었던 마녀 사냥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다른 목소리는 존재한다. 특히 인종과 풍습, 문화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 만큼 서로 다른 생각과 풍습, 믿음에 대한 인정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밀은 설사 잘못된 의견을 가진 단 한 명의 목소리일지라도 사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처럼 다른 목소리야말로 그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창조의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론이 제시한 자유의 의미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한계일 따름이다. 밀은 공리와 배치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밀의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열린 마음으로 자유로운 토론 과정을 거쳐 나와 다른 의견과 믿음을 진정으로 포용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이나 공권력이 획일화된 목소리를 통해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를 억압하려 했거나 또는 하려고 드는지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즐기는 사회, 다시 말해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4월 이진희. 서문을 대신한 이 글에서 우리는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라는 말이 많이 인용되는 요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1장은 서론, 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 3장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5장 원리의 적용. 목차만 살펴봐도 참 재미없는 내용이 가득할 것 같죠.
그러나 다행히도 각 장의 첫 페이지에 프러스니 이진희님의 친절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1장 서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론의 핵심은 이 책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 권력 또는 사회의 여론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과 개인의 관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란 무엇일까? 미래에 따르면 자유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수의 이익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다수의 이익이나 여론은 항상 옳은 것인가? 사실 개인의 사고나 행위는 그 사회의 관습이나 대중의 여론, 종교 또는 도덕 등의 바탕을 두고 형성된 사회의 지배적인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도덕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덕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회적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그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미리 제기하려던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밀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개인들의 자기 방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자 기준이라는 것이다. 정보화, 다원화, 민주화되어가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물론 개인의 자유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교모하게 억압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때로는 다수의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권력에 의한 여론 조작 등으로 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인간의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주장을 꼼꼼히 읽어보자. 미래의 대표적인 주장, 자유란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이다. 그럼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면책 조항을 지배자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자가 이 조항을 침해하면 지배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그에 대한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두 번째는 헌법에 의한 제약으로 이것은 지배자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공동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 번째 방법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다는 사상이 등장했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실현하는 일 또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경우에도 더 완전하게 실현하는 일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 생활이 발전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지배자가 자신들과 대립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독립적인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행정 관리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교체되는 대리인이나 위탁 관리인이어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선거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통치자를 선출하려는 새로운 요구는 대중정당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정당 활동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 그때까지의 노력은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요구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민주공화국이 지구상의 아주 넓은 땅에 세워졌다. 그리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는 이 위대한 현조라는 사실, 미국이라는 현실의 존재에 근거한 관찰과 비판 앞에 서게 되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대중이 권력 행사를 받는 대중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른바 자치정부도 대중 각자가 그 자신을 지배하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대중 각자가 그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정부를 말한다. 더욱이 대중의 의사란 것도 다수나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대중은 대중의 의사라는 것을 무기로 내세워
그 구성원의 일부를 억압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다수의 횡포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가 경계해야 할 악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그 자신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도 하는데, 만일 사회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사회가 관여할 성질이 아닌 일에까지 명령을 내린다면 그 사회는 다른 어떤 정치적 탄압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전제를 감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전제는 정치적 탄압처럼 극심한 처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깊숙이 개입해서 인간의 영혼 자체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적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의 가치나 관습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행위 규범을 강요하는 것을 폭력적인 억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 관습과 대중의 여론은 항상 옳은 것일까? 관습은 인류가 서로 강제하는 행위 규범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서 가장 완벽한 효력을 발휘한다. 인간 행위 규제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원리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다. 이 감정이란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에 의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그가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행위 규범을 단지 그것은 과거로부터 행해온 관행이기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감정에 의해 정당화되었을 뿐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수의 견해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다수의 견해인 여론이 항상 옳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천동설과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우월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어디서든 도덕의 상당 부분이 우월한 계급의 이익과 그들의 우월감에 따라 생겨난다. 예를 들면 스파르타의 시민과 노예, 미국 남부의 대농장 주인과 흑인, 귀족과 평민,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은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의 계급적 이해와 감정에 의해 생겨났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도덕은 선호와 혐오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 법이나 여론에 의해 강화된 행위와 규제에 관한 규범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대원칙은 그들의 세속적인 군주가 선호하는 것, 또 그들의 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선호와 혐오의 감정에 그대로 따르려는 인류의 노예 근성이었다. 즉, 한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그 사회의 지배계층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집단이 하나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숭고한 입장을 취하는 유일한 사례는 종교의 경우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다른 신앙에 관용을 베푸는가? 종교는 그 종교적 교리로 인해 도덕 감정의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매우 독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편협한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신학상의 반감이 그런 도덕 감정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위대한 문필가들은 양심의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무슨 일이든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간섭은 자기 방어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통제와 강압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행하는 매우 단순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법률적 처벌이라는 육체적 강압을 사용하든 여론이라는 정신적 강압을 사용하든 말이다. 이 원칙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한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 증진을 삶의 원리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타인의 자유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침범당할 수 없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리가 모든 윤리 문제를 판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추구하는 항구적인 이익에 기초한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여야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하자. 그런데 그에게 법률에 따른 처벌이나 법적 형벌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여론의 비난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마땅히 해야만 할 능동적인 행위들도 많다. 사람은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때 어느 경우에나 그 해악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처벌을 실행하는 데서 전자보다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다음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유한 영역입니다. 개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사회가 단지 간접적인 이익만을 갖는 인간 행위의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이란 개개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한 개인의 삶과 행위의 영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동의하고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삶과 행위의 영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간접적인 이익을 주는 개인의 행위 영역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유한 영역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자유는 의식의 내적 영역을 포함한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포함하며 실천적,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또는 신학적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는 자유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개성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자유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거나 이상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감수하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셋째, 이 같은 제한 범위 안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부터 이끌어낸 개인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자유, 즉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로 단결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생겨난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다. 그리고 개개인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각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준다.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내용은 증가인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소 진부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 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여론과 관행에 대해 이것보다 더 정면으로 반론을 펴는 이론도 없을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을 개인적 탁월성과 사회적 탁월성의 기준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대 연방공화국들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개인의 모든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근대에 이르러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한층 더 커졌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런 분리로 인해 인간의 양심을 다스리는 일은 세속적인 일을 맡은 정치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 개인의 생활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도덕적 억압을 담당하는 기구들은 지배적인 여론에서 벗어난 견해 중에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보다도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했다. 이런 도덕적 억압 기구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종교였다. 기성교회나 기성종파 못지않게 일부 종교 개혁가들조차도 그들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거스트 콩트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 조직은 비록 법적인 수단보다는 도덕적인 수단에 의한 것일지라도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전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개별 사상가들의 독특한 주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 세계에 걸쳐 사회 권력을 여론의 힘, 더 나아가 법률의 힘까지 빌려서 개인에게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경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힘을 강화시키는 반면 개인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사회 권력의 침해가 가공할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지배자든 일반 시민이든 인간은 그의 의견이나 기호를 행위의 준칙으로 제시하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강제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최선과 최악이라는 감정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예 타인을 강제하려는 권력을 없애는 것 외에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도 이를 억제할 수 없다. 여기서 곧장 일반론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 분야로 한정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사상의 자유다. 이와 관련한 언론과 저술의 자유는 이것과 분리시켜 논의할 수 없다. 이들 자유는 상당할 정도로 종교적 관용과 자유제도를 내세우는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도덕성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은 그 자유의 토대인 철학적, 실천적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론을 선도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넓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찰은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데 최선의 안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1장 서론에 이어서 이어지는 다음 2장이 사상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녹음이 길어질 것 같고 너무 방대한 책을 가뜩이나 추려서 만드신 책을 제가 다시 요약하려니까 내용이 줄여지지가 않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2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